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내 나이 73. 저는 더는 살아갈 이유도 방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 밑 까마득히 어두운 저 아래 거센 물살에 이승에서의 모든 미련을 흘려보낼 작정이었어요. 머릿속으로 수만 번 생각하고 떠올려 본 일인데도 막상 난간을 붙잡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그럼에도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여전히 내 품 안에 온기가 느껴졌던 그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요.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얼른 가서 우리 여주랑 승일이 만나요. 저는 먼저 품에 고이 안고 있었던 남편을 쥔팔에 더욱더 힘을 주었죠. 함께 가자고 절대 먼저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건 코앞까지 닥쳐온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플라스틱 의자 위로 다리를 얹었어요. 때마침 등 뒤로 차 한 대가 지나쳤는데 자칫하다간 이를 그르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먹은 마음인데 누군가의 선의 때문에 제 지옥 같은 하루가 더 연장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요. 그래서 급하게 다리 한쪽을 난간에 걸쳤고 차가운 강바람이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갔죠. 그때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 멈춰선 차에서 누군가 내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던 순간 제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복희야! 복희야, 안 돼! 복희야! 아이고, 못 살아! 안 돼, 복희야!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달려오던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면 저를 향해 애타게 달려오던 그 사람은 절대 저를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9, 당시로는 좀 늦은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는 29이면 다 노처녀 소리 들을 때였어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3명의 동생을 건사하느라 늦어진 결혼이었죠. 그때 동네 아주머니의 중매로 강진에서 배밭을 가진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 사람도 제 동갑으로 결혼이 빠른 편이 아니었는데 시집을 가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몸이라도 받쳐줘야 하는데 저 궁뎅이 봐라. 삐쩍 꼴아서 어디 시커먼 애들 사는 그런 나라에서도 친구인 줄 알겄다. 아, 여자 궁뎅이가 저래서 어떻게 애를 낳을 거야? 너 근데 처녀는 맞냐? 저 남자는 주철 씨가 처음이에요. 어이구, 하기야. 아무리 치마만 두르면 침 흘리는 게 남자라지만 저 삐쩍꼴은 궁뎅이랑 젖을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 아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복희 착한 여자예요. 여자가 착해서 어디다 쓴다든, 착하면 하늘에서 바로 아들 점지해준다든. 예, 너 똑똑히 들어라. 너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은 1순위도 아들이고 2순위도 아들. 아주 백이고 천이고 넌 그저 아들부터 낳아야 돼. 그래야 비로소 명씨 집안 며느리가 되는 거다. 알아들었어? 네, 어머니. 홀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드세기로 소문난 싸움닭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였고 남편은 그 밑에서 어떻게 태어났나 싶게 착하고 순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좀 재수가 없구나 싶었어요. 그 나이에 어렵게 한 시집 자리가 하필이면 그 모양이라 속상했죠. 하지만 그 전에 제 삶 역시 그리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제 팔자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착해서 내가 이 사람이라도 붙들고 잘 살아봐야지 했던 거예요. 새벽 4시 반부터 시작되어 밤 11시나 돼서야
이부자리에 누울 수 있는 일과는 너무 고됐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으면서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가진 제게 이외를 두지 않으셨어요. 복희야, 이것 좀 먹어봐. 이게 뭔데? 풀빵이잖아.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드려야지. 전부 복희 네 거야. 너만 먹어. 일부러 너만 주려고 몰래 가지고 온 거란 말이야. 그래도 돼? 나중에 어머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이미 먹어서 뱃속에 다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 아유, 자, 얼른 먹어봐. 내가 이것도 사왔어. 우유도? 아유, 너무 내 입만 호사 부리는 거 아닌지 몰라. 잘 먹어야 해. 그래야 뱃속에 아기도 잘 자라지.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내가 몰래 다 사다 줄게. 다. 정말 다 사줄 거야? 그럼 나 여름 오면 빙수도 먹을래. 다 먹어, 다. 내가 다 사줄게. 아무리 고된 역경이 있어도 여자는 든든한 남편 하나면 사라지더라고요. 착해 빠진 남편에 착해 빠진 효자라 어머니 앞에서는 그 든든한 어깨도 움츠려들기 마련이었지만 그래도 전 좋았습니다. 어머님께 종일 한 소리 듣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도 밤이면 마음을 어루만져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비극은 그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첫째가 딸이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딸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 집안에 소금을 뿌리고 다녔답니다. 딸 가진 주제에 병원에서 애를 낳았다고 제가 돌아오는 날엔 아주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치셨죠. 네가 대체 이 집에 와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응? 삼시세끼 밥 처먹어. 밭일을 제대로 하길 하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길 하나? 근데 애 낳는 것도 못하면 대체 네가 이 집에 무슨 쓸모가 있냔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쟁이 품에 안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는 저를 대신해 이웃 아주머니들이 나서 주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 인간의 정을 느끼게 해준 감사한 분들이었어요. 아유, 우송댁. 해도 너무하지. 평소에 구박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몸도 제대로 못 푼 며느리 상대로 화풀이야? 아, 제가 뭐 딸 낳고 싶어서 딸 낳았어? 그러다 벌 받아, 벌. 괜히 악처란 소문이 난 게 아니지. 뭐? 악처? 이봐 사천댁.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주철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부터 악처라고 소문이 자자했잖아. 얼마나 악했으면 지 남편까지 잡아먹고. 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그날 시어머니는 이웃 사촌댁 아주머니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 발을 동동 굴렸지만 기어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야 끝날 싸움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해도 시어머니는 꿋꿋했죠. 뒤에 가서 죄송하다 머리 조아리며 사과하는 건 저와 남편 몫이었고요. 그 지독한 시집살이를 버티게 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신우처럼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우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는데 실은 그 사이에 15년 전 죽은 시동생도 있었다더라고요. 근데 시할머니 살아 계실 적에 시동생이 물놀이 사고로 죽은 일로 신우가 엄청나게 구박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신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명줄이 길었을 텐데 신우가 태어나는 바람에 시동생 명줄을 빼앗아 간 거라면서요. 그 후로 신우는 그 집에서 개똥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했죠. 제가 시집 온 후에도 시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심기가 거슬리면 신우를 개똥이라고 부르곤 했었어요. 딸이 올 때마다 문으로 물건을 던지던 어머니 때문에 서러워 울 때마다 신우가 그랬습니다. 언니, 조금만 참아요. 내가 언니랑 우리 여주위에서 시집 가기 전에 하나는 하고 갈 거예요. 어쩌려고요.
괜히 어머님 심기 거스르는 일 하지 마요. 괜히 아가씨만 곤란해지잖아요. 언니 아니었어도 내가 한 번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그냥 시집만 가봐요. 내가 엄마랑 연 딱 끊고 살 거니까. 몇 번이나 일을 갈던 신우는 제 딸이 2살이 되던 해에 멀리 창원에 사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느냐고 서운해하던 제게 일부러 시어머니 안 보고 살려고 멀리 가는 거라고 했었어요. 강진에서 창원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없어서 오고 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신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집 가기 전 신우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던 자리였어요. 그래도 딸인데 맨날 부대끼고 살다가 한동안 못 만나게 되는 건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한 소리 하더라고요. 자고로 여자는 시집 가서 할 일이라곤 딱 하나밖에 없다. 아들, 그저 아들이야. 아들 못 낳아 쓸모없는 딸년들 줄줄이 낳는 것만큼 미련한 짓 하지 마라. 남의 집까지 가서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냐고. 아이씨. 뭐? 아이씨? 너 뭐라 그랬어? 이 개똥만도 못한 게 진짜? 낳아준 은혜도 몰라. 키워준 은혜도 몰라. 너는 대체가? 그때 갑자기 신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더니 어디선가 두툼한 포대자루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뭔가 싶었는데 순간 고약한 냄새 때문에 코를 틀어 막아야 했어요. 언니, 오빠, 잠깐 뒤로 좀 물러서요. 네? 시어머니께서 뭐냐고 하기도 전에 신우는 밥상에다가 그 포대자루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포대자루에 든 것은 다름 아닌 개똥이었어요. 신우는 그날을 위해서 매일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개똥을 모았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모았는지 이미 바스러져 모래처럼 공중으로 풀풀 날리는 것들도 많았죠.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방문 밖으로 나가 마루에 섰어요. 신우가 시어머니 쪽으로 포대를 쏟아서 밥상이며 시어머니 오시며 개똥 가루로 난리가 났죠. 더러운 건 둘째치고 상상도 못한 일이라 저랑 남편은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요. 이 개똥 같은 딸년이라 시집 가기 전에 엄마한테 해줄 게 이거밖에 없네. 이제 됐어요? 개똥이라고 부른 딸한테 개똥 받은 기분이 어때요? 이게? 너 진짜 미쳤어? 그럼 사람이 미치지 안 미치고 배겨요? 나 명진숙이에요, 명진숙. 아버지가 지어준 내 이름 있는데 왜 사람 보고 맨날 개똥이라고 불러요? 왜? 네가 이러니까 개똥이라고 하는 거야. 하등 쓸모없는 짓만 하는 개똥.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나 찾지 마요. 뭐하러 나 찾아요? 동네에서 지천에 널린 게 개똥인데. 엄마 그러다 분명 벌 받아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나 찾지 말라고. 신우는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머님은 신우 결혼식도 안 가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우 체면이 있지 어머님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혼조 자리를 고모님께서 급하게 채워주시긴 했지만 결혼식 날 펑펑 우는 신우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문제는 신우가 시집 간 후 그 고약한 성질이 더 심해지셨다는 겁니다. 다행히 둘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좀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 아들을 거의 빼앗다시피 키우시면서 저는 여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아들이 3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지쳐 정말 견디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머님과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댁 화장실이 정말 위험했었어요. 발밑으로 커다란 똥통을 넣어놓고 나무판자 위를 걸어 볼일을 봐야 하는 곳이었죠. 날이 조금이라도 더워지면 그 옆으로 파리 구더기들이 들끓고 냄새도 아주 고약해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죠.
그 무렵 마을의 몇몇 가구가 화장실에 화병기를 설치하는 집도 많았는데 어머님께서는 쓸데없는 돈을 쓴다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나무 판자가 많이 삭기도 했고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집이다 보니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요강을 쓰게 했는데 어머님께서 종종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셨어요. 어머니, 승일이는 그냥 요강 쓰게 해주세요. 아직 어리잖아요. 여주도 혼자 보내는 거 너무 무서운데요. 아무렴 내가 내 새끼한테 해가 될 짓 할까봐 그러냐? 혹시 모르잖아요. 위험한데. 너나 잘해라. 너나.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잘만 키우니까 너나 잘해. 이게 이제 좀 부딪히고 살아봤다고 따박따박 말대답도 하고 너 아주 이제 내가 만만하지? 응? 만만해? 그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화장실 데리고 가버릇하면 한눈판 사이에 혼자 들어갈까봐 그러죠. 아, 시끄러! 저 하나 구박받을 때야 그러려니 했는데 자식 키우는 방식까지 부딪히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제가 깡이 생긴 건지 어머님 말씀에 토를 다는 일도 많아졌고 싸우는 일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했죠. 그때까지도 분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건 남편이 무척 효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성질과는 별개로 본인이 아들인 만큼 충분한 대접을 받고 살아 그런지 신우와 달리 어머님을 거스르질 못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뭐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복희야. 나 어지간하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어머님 앞에서야 어쩔 수 없지만 당신 뒤에서 내 편 다 들어주고 애들 크는 거 보니 참고 살만했어. 근데 애들 크는 거 보니까 더 안 될 것 같아. 아직 어린 승일이 앞에서 여주 흉을 얼마나 보시는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여주도 손녀고 누난데 그러다 나중에 승일이가 여주까지 무시하면 어떡해. 내가 잘할게. 뭘 어떻게 잘할 건데? 어머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뭘 어떡해. 남편은 착한 꿀 먹은 벙어리였어요. 신혼 때는 순박하고 순진무구한 그 성격이 좋았는데 그게 살다 보니 제 목을 조이더라고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심신이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밭일을 갔다 들어오는데 딸 울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주야! 여주야, 왜 그래? 불이 나게 달려갔더니 딸이 마당에서 아랫도리가 다 젖은 채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어머니께서 부직갱이를 들고 야단이시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게 옷에 오줌을 다 쌌잖아. 애잖아요. 애가 그럴 수도 있죠. 여주야, 요강 못 찾았어? 엄마가 깨끗이 씻어다 방에 넣어뒀는데 못 본 거야? 놀라 우는 딸을 달래며 묻자 딸은 더 서럽게 울며 그러더군요. 할머니가 요강 안 줬어. 할머니가 요강 가져갔어. 뭐?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강을 가져가다뇨. 숭하게 숭일이 보는 앞에서 떡하니 오줌을 싸려고 하길래 내가 가져갔다. 얘도 나이가 몇인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도 되지 않았냐? 뭐라고요? 애가 오줌 싸는 게 흉하긴 뭐가 흉해요. 그리고 그 어둡고 위험한 화장실에 애를 어떻게 보내요? 그러다 빠지면요. 빠지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 내가 책임지 마. 저는 그 말에 더 열이 받았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그 말에 무게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른 말로는 마치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이 집에 있다간 애를 잡겠다 싶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쌓이고 쌓인 게 터져 시집 가기 전날 밥상에 개똥을 집어 던졌던 신우 마음을 절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짐을 싸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어찌나 꽉 붙들고 놓아주질 않은지 차마 데리고 나올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남편이 일하는 공장부터 찾아갔었어요. 퇴근할 때까지 공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절대 안 돌아간다고 으름장을 놓자 남편은 근처 여관방을 잡아주었죠.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 근데 내일은 들어올 거지? 안 들어간다니까? 어머님이 사과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해도 들어갈까 말까 해. 그런데 어머님께서 사과하시겠어? 아니, 절대 안 하실걸? 그러면 계속 안 들어오겠다는 거야? 방 구할 거야. 무슨 돈으로? 당신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할 거야. 그날 결국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딸 곁에 남아주었어요. 3일치 방값을 더 낸 뒤 어머님과 이야기해 보겠다는 남편 등 뒤로 꼭 아들을 데려오라고 신신당부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도 듣지도 않았지만 제 욕을 신나게 한 것은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흑빛이 되어가는 남편을 뒤로한 채 친정에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젠 어엿한 취직 생활을 하게 된 둘째 동생이 제게 방을 구하라고 돈을 보내주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하숙집 하나를 얻을 수 있었죠. 그 후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잡았습니다. 빨리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요. 남편은 안 와도 되니 아들만 데리고 와주면 된다고 그거 하나만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도 이해했는데요. 어머님 고집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서 아들을 붙들고 어떻게 하고 있을지는 안 봐도 눈에 훤했습니다. 결국 이번에야말로 무슨 수를 써서든 결판을 내야겠다는 결심을 한 날이었어요. 어머님 옷을 찢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품에서 제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다짐한 날이었죠. 갑자기 요란스럽게 하숙집 전화가 울렸고 그 전화를 받은 아주머니께서 허둥지둥 저를 찾는 거예요. 애기 엄마! 애기 엄마! 네? 왜요? 집이야. 빨리 가봐야겠어. 빨리! 무슨 집이요? 무슨 집은 무슨 집이야. 아들 있는 집이지. 아들 큰일 났대. 의료원으로 가. 어서 의료원으로. 아주머니, 우리 여주 좀 부탁해요. 아유, 어서 빨리 가라니까.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나왔어요. 서둘러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의료원으로 갔을 때 그 앞에 망연자실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남편은 넋을 놓고 의료원 입구 바닥에 앉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었죠.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제 심장 소리에 귀가 다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까이 갔을 때 저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의 옷이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근처만 가도 그 분뇨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여주 아빠,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복희야. 여보, 아니라고 해. 다 필요 없으니까 아니라고 하라고. 복희야. 아니라고 하라고. 승희라, 승희라. 남편을 지나쳐 의료원 안으로 들어가자 막 병실에서 흰 천을 덮고 나오는 침대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고글하며 뒤따르는 시어머니가 있었죠. 저는 믿기 힘들어 그 침대를 가로막고 제 아들 머리 위로 드리워진 흰 천을 걷어냈습니다. 온몸에 똥칠갑이 되어 엉망이 된 내 아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죠. 아이고, 승희라. 승일이 내 새끼.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내 새끼. 아이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걸 보시고 더 크게 고글하고 우셨어요. 그 순간
그 얼굴이 인간처럼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옷을 움켜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애 화장실에 데려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 화장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냐? 그러면 네가 잘 좀 지키지 그랬냐? 애미란 년이 저만 살겠다고 생떼 같은 지자식 버려놓고 도망쳐놓고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내 아들 살려내요. 내 아들 살려내. 빨리 내 아들 살려내라고요. 그만하세요. 아이 옮겨야 해요. 안 돼요. 어딜 옮겨요? 절대 안 돼요. 승일아. 아이고 내 새끼. 승일아. 서서히 식어가는 아들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 온몸의 모든 것이 다 식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된 사람 중 자식 앞세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고통은 생사를 찢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 이후 기억은 거의 희미해요.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 아이를 어디다 묻었는지, 어떻게 친정까지 다시 오게 됐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마가 밥상을 들여와 제 딸을 먹이고 있었죠.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러고 있지 마라. 여주 보고 2배, 3배로 힘내서 살아. 그게 될까? 여주도 자식인데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되려나? 여튼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서 밥부터 먹어. 명서방 아까부터 와서 기다려. 들어오래도 들어오지도 않고 마당에서 망부석처럼 석고 대죄라도 할 모양이다. 엄마의 말에 밖에 나가보니 친정집 마당에 있는 평상에 남편이 우두커니 앉아있더군요. 제가 나오자 남편은 금세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어요. 누가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아들을 지키지 못한 건 저나 남편이나 매한가지인 것을요. 남편은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도저히 아들이 죽은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다니던 공장도 그만두고 제 친정이 있는 군산까지 왔더라고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당신이랑 여주가 있는데 그럼 와야지. 내 가족은 당신이랑 여주밖에 없는데. 진작 좀 그러지. 진작 좀. 미안해. 미안해, 복희야. 결국 저희는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는 없겠지만 가슴 한 구석에 밀어놓고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려고 했죠. 군산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려던 남편은 지인의 추천으로 갑작스레 서울로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 굳이 서울까지 가야 돼? 적게 벌어도 되니까 같이 살고 싶어. 나도 얼른 당신한테 아파트 있는 집 해주고 싶어. 화장실 깨끗한 데로, 여주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니까. 1년만, 딱 1년만 기다려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장 아파트는 아니어도 화변기 설치된 좋은 집 사줄게. 어? 남편은 화장실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아들을 그렇게 잃었으니 이제 남편은 화장실만 가도 아들 생각이 날 텐데요. 결국 저희 부부는 아직 젊으니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앞으로 머리가 새하얗게 셀 때까지 함께 살 텐데 그깟 1년이 뭐가 대수랴 싶었거든요. 처음엔 남편을 따라갈까도 싶었지만 일하는 사람들끼리 하숙 생활을 해야 한다기에 가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한 푼이라도 돈을 모으려면 제가 친정에서 사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저희 가족의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올 결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이 있다면 묻고 싶더라고요. 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견디기 힘든 시련을 주시냐고요.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7년 그 해가 정말 소란스러웠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뉴스가 제때제때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 한동안 한 박자씩 느린 다른 지방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긴 했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막 위험한 건 아니라 시위하는 곳 근처만 안 가면 돼. 절대 가지 마.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세상 너무 흉흉해. 하지 말란 건 하지 말고 안전하게만 있어. 어? 알았지? 알았대도 너무 그렇게 걱정만 하지 마. 나 가장이야. 내가 당신이랑 여주를 걱정해야지. 당신이 나를 걱정하면 어떡해? 조금만 참자. 내가 얼른 돈 벌어 갈게. 그래서 꼭 약속한 거 지킬게. 하지만 남편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뉴스로 무서운 소식을 접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친정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저는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동네 수선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급하게 집으로 왔죠. 거의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만 해도 그게 남편의 일이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복희야, 일을 어떡하니?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이 사람들은 누구? 집에 갔더니 웬 낯선 남자들이 침울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친정집 마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마당에 앉아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때 뭔가 품에 안은 남자가 다가왔죠. 명죽철 씨 아내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명주철 씨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유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저 그제도 저희 남편이랑 통화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오전 가스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현장을 수습하면서 명주철 씨 유해를 수습해 모셔왔습니다. 남편이 사는 기숙사에서 생긴 가스 폭발 사고로 6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사건 현장도 보지 못했는데 널쩍한 상자에 내 남편 유해라고 가져온 그 뼈 몇 조각에 저더러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믿으라니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겠나요. 지금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바로 집으로 연락을 해줬어야 하잖아요. 세상이 변하면서 제 딸이 자라는 세상이 좋았던 건 조금이나마 상식적인 세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땐 그냥 위에서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였고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있는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야 하는지 따져 물을 기회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후에 사건 현장을 가서 새카맣게 타버린 건물을 바라보면서도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 내 남편 찾겠다고 서성이는 제게 그 누구도 제가 이해할 만한 그 어떤 대처도 해주지 않았죠. 저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만 나가세요. 아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세상에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시라고요. 이게 뭔데요? 이 상자에 어떻게 내 남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얼마나 듬직하고 키가 컸는데. 가세요. 당장 가지고 가시라고요. 엄마, 얼른 이 사람들 내보내. 당장 내보내라고. 아들을 잃은 지 채 1년도 안 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전 과부가 되었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남편에 그제야 서서히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말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남편 시신이라도 봤으면 우리 승일이가 보고 싶어 먼저 가버렸구나.
우리 승일이 무서워할까봐 빨리 갔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형체도 없는 뼈만 몇 개 덩그러니 오는 바람에 그게 내 남편인지 뭔지 실감이 났겠냐고요. 남편의 죽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랑비에 옷이 젖듯 천천히 제 삶에 스며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생전 안 마시던 술도 마셔보고 심지어 하지도 못하던 담배도 피웠었어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도 그렇게 보낸 게 어이없는데 남편마저 그렇게 되니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거의 산송장처럼 사는 동안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 대신 딸을 다 돌봐주셨고 저까지 어떻게 될까봐 엄청 전전긍긍 하셨어요. 신기가 있다는 동네 할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영가가 붙어 그런 거라고 없는 돈까지 써서 굿도 했죠. 그때 일은 남편의 유해처럼 형태 없이 사실로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울컥하고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와 억울함이 지금도 신물처럼 함께 올라와요. 복희야, 이제 명서방 보내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끌어안고 살 거야? 안 보내. 어딜 보내? 그렇게 끌어안고 살면 어쩔 건데, 응? 그럼 죽은 명서방이 돌아오기라도 한다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는 기적이라도 있을 거래? 엄마가 우리 애들 아빠 죽은 거 봤어? 주철 씨 그렇게 된 거 두 눈으로 봤냐고. 안 봤으면 안 죽은 거야? 안 죽었는데 왜 연락이 안 와? 왜 찾아오지도 않고 왜 전화도 안 오냐고. 이러다 너도 죽어, 너도. 여주 저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안 보여? 애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지 아빠 죽은 거 다 알아서 동네 애들한테 아빠 죽었다고 하고 다닌다더라. 너 이러는 것도 다 보고 다 느껴. 여주한테 미안하지도 않어? 응? 미안하지도 않냐고. 복희야, 그만하자. 간 사람은 제대로 보내주고 산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지. 엄마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편의 유골함을 평생 집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서요. 그 비극에도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그 말을요.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더니 돌아보니 기일이 오고 또 돌아보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비극이 그 사건 한 개로 퉁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큰 비극을 겪고 나면 나머지 일들은 별일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었어요. 아들과 남편을 잃은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고 인생에 그보다 슬픈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지치고 힘든 일은 분명히 있겠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시어머니 문제였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결국 시댁에도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야말로 그런 깽판이 따로 없었어요. 야, 이년아.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구나. 네 아들도 모자라. 내 아들도 잡아먹냐?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내.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어머님께 쏟아부었던 그 말을 좀 고스란히 돌려받은 겁니다. 내 아들의 죽음에도 내 남편의 죽음에도 전 그 무엇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제가 정신이 반쯤 나가 있어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그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갖은 모욕을 다 받아주었죠. 그런데 장례가 끝난 뒤에도 몇 번이나 친정이 있는 군산까지 찾아와 사람을 못 살게 굴더라고요. 너 제가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 아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놓고 너만 편하게 살려고? 저 제가 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근데요, 어머니, 그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거 다 어머님 탓이에요.
그날 승일이 데려가게 두셨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고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저 괴롭히지만 않으셨어도 제가 그 집 나가서 주철 씨 서울에 일하러 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 아들도 어머님 아들도 다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단 줄 알아? 어디서 감히 뻔뻔하게 그걸 내 탓으로 돌려? 내 인생 책임져라. 명씨 집안 대 끊어먹고도 네가 조상들 앞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제가 따져야죠. 그러면 명씨 집안 조상들은 뭘 했대요? 우리 승일이랑 주철 씨 그렇게 될 동안 지켜주지도 않고 뭘 했대요? 뭘 했는데 나한테 따져요? 뭘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모진 소리를 낼 때마다 가만히 듣고 앉아만 있던 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2마디 하시면 저는 3마디 하면서 1마디도 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시면 저도 똑같이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죠. 아들도 남편도 잃은 여자가 살아있는 시어머니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러고 나니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그러고 살았을까? 뭐하러 그 양반 눈치 보고 멍청하게 살다 내 아들 뺏기고 내 남편도 그렇게 만들었을까 싶어서요. 그러고 한참 있다가 반년쯤 지났을 겁니다. 갑자기 저희 집으로 신우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어머님 문제로 몇 달 전 연락은 한 적 있는데 그때 신우가 어머님은 자기가 책임지게 했다고 했었거든요. 원수 같은 부모 자식 간이어도 유일한 자식이 자긴데 어쩌겠냐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울면서 저희 친정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미안해요. 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엄마 고향 가시라고 했어요. 엄마 때문에 나까지 이혼하게 생겼다 싶어서요. 혹시 엄마가 언니 찾아가거든 언니도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딸도 못한 일을 사별한 며느리가 왜 해요? 신우가 그렇게 부탁했지만 부탁하지 않았어도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신우 말 그대로죠. 자식도 안 한 일을 사별한 며느리가, 그것도 원망 가득한 시어머니를 왜 챙깁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내 걱정은 말고 아가씨나 잘 살라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짐가방을 들고 제 친정으로 찾아왔는데 그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저와 제 친정을 무시했으면 전만 사는 집도 아니고 친정까지 짐가방을 들고 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모르겠습니다, 사돈. 그러니 사돈이든 승일내미든 내 인생 책임지세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돈 인생을 왜 나랑 내 딸이 책임져야 합니까? 저는요, 사돈을 보면 복장이 터져요. 불쌍한 우리 승일이 생각나고 가여운 우리 사위 생각나서요. 그러게 애들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구셨습니까? 나중에 그 업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모전 여전이라더니 사돈이 그렇게 가르쳤으니 복희제가 그러죠. 시집을 왔으면 그저 내하고 시부모 말을 거스르지 않고 나 죽었어 하고 살게 했어야지. 그랬으면 이 사달이 낫겠어요? 예? 지금 이게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모르시겠냔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계시던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뭔가 끼얹으신 거예요. 어머님 등과 머리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저와 엄마도 소스라치게 놀라 아무 말도 못했죠. 아버지께서 끼얹으신 것은 저희 집 화장실에서 퍼온 똥물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떻습니까? 똥물 끼얹어진 그 기분이 어떠냔 말입니다. 내 손주가 아주 그 똥통에 빠져 숨 막혀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귀한 손주라면서 왜 그렇게 죽게 내버려뒀습니까? 그러니까 복희가 집만 안 나갔어도 내 손주 죽여놓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뭐? 책임을 져? 뭘 책임을 집니까? 뭘?
아버지가 위협적으로 다가가 시어머니 어깨를 치며 밀었고 그제야 어머니는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전형적으로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도 자존심은 있다고 문 밖까지 떠밀려 나가면서도 제 탓이라고 제가 잘못 들어와 집안이 망해버린 거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찾아온 적도 돌아가실 때까지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신우로부터 돌아가셨단 연락을 받았었어요. 첫째가 고등학생 때 일이었으니 남편 사고가 있고 나서 10년 정도 지난 일이었죠. 다만 시골로 돌아가서 혼자 사시다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는 치매를 앓다 가셨다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나서는 딸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남편과 아들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야 매년 가시지 않았지만 집안 사정에 일찍 철이 든 딸을 볼 때마다 미안해서 하루를 더 살고 하루를 더 살다 보니 머리가 새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까지 보내 제 자랑이 되었으니 아들 남편 잃고도 살만했다 싶었죠. 딸이 자라는 동안 아들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딸이 아이를 낳고 키우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나 아이 낳고 나니까 승일이 생각이 그렇게 나대. 어? 여주 너 승일이 기억에 있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어. 나 너무 어렸을 때 일이잖아. 근데 엄마랑 외할머니가 승일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 내가 눈은 딴 데 있어도 귀는 사방에 있는데 다 알지. 그래서 승일이 기억이 좀 오래 갔나 봐. 그랬구나. 어렸을 때는 슬퍼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모르겠더니 우리 찬이 낳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엄마 대체 어떻게 살았어? 이만한 애를 놓고 어떻게 살아? 엄마가 미쳐버렸대도 난 이해가 될 것 같아. 너가 있으니 살았지. 여주 네가 있으니 살지. 어떻게 살았겠어. 내가 잘할게. 내가 승일이 못 가지? 잘할게. 자식은 자식을 낳아봐야 효녀가 된다더니 원래도 잘했던 애가 아이 낳고 정말 잘했어요. 사위 눈치도 안 보고 친정 식구 저 하나뿐이라고 정말 잘 챙겼죠. 가까이 살면서 매일 같이 제가 사는 집에 찾아와 점심을 같이 먹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근교로 나들이도 갔죠. 딸 덕분에 외로울 틈도 없이 70을 넘긴 겁니다. 슬슬 저도 얼마나 살까 남편 만나러 갈 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싶던 차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박복한 인생이 잠잠해진 내 바다에 다시 파도를 몰고 오더군요. 장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응? 무슨 일이야? 찬이 엄마가 사고가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에 치였대요. 지금 응급수술에 들어갔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교통사고? 여주가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야? 어딘데? 거기가 어딘데?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저를 맞이한 사위의 붉게 충혈된 눈에 예산 일이 아니라는 건 알겠더군요. 눈물을 흘릴 새도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만 했어요.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 나한테서 아들도 남편도 빼앗아 가고 딱 하나 남은 게 내 딸인데 내 딸마저 데려갈 테냐 하고요. 제가 잃은 살을 알게 된 건 세상에 신은 없다는 겁니다. 신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를 왜 데려가고 길에 쓰레기 한번 버린 적 없는 내 남편을 왜 데려갔으며 제 엄마밖에 모르고 산 제 딸까지 데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내 자식을 둘이나 앞세워 보내야 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알려줬으면 싶더군요. 창자가 끊기는 고통에 울부짖어도 저를 이해시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 나이 겨우 43이었어요. 손주들 나이가 겨우 13, 10이었어요. 박복한 내 인생 때문에 내 손주들도 엄마 없이 자라겠구나 싶어 그저 죽고 싶더군요. 제가 살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이나 만나고 가자 싶어 남편 납골당을 찾은 때였습니다. 아니 명주철 씨 계약자분 되시죠? 예, 그런데요. 마침 잘 되셨네요.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곤란했는데 저희 이곳 계약이 만료돼서 몇 달 뒤에 여기 전체가 완전히 정리되거든요. 저희가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 취해드릴 테니 따라오시겠어요? 남편 유골함을 한참 집에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께서 집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바다에 뿌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 몰래 가지고 살다가 딸이 성인 되고 자기가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고 가져갔거든요. 그것이 그 납골 땅이었고 그 후 봉화남 관리를 딸이 대신하고 있어서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딸에게 계속 연락했을 건데 사고 당시 휴대전화가 망가지면서 사위도 못 봤을 거예요. 납골 땅이 사라질 예정이라 전부 정리 중이라더니 아닌 게 아니라 빈 곳이 많아 보이더군요. 저는 관리인에게 그냥 제가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딸도 없고 저도 없는데 남편 봉화남 관리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20여 년 만에 남편 유해를 들고 다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묻힌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강진의 한 시골에 있는 산이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장소도 모릅니다. 남편이 묻었고 저는 차마 그곳이 어딘지 묻지도 못했었거든요. 나중에 남편과 함께 다시 갈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가버리는 바람에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했죠. 역시나 풀이 무성하게 자란 산이 저를 맞이하는데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승일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도 갈게. 알았지? 그렇게 돌아서서 그때 살던 마을을 지나쳐 내려오는데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이도 변했더라고요. 길도 깨끗하게 새로 깔리고 집집마다 위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새로운 집들이 놓여 기억 속 그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 이쪽 사람은 아닌데. 예, 옛날에 저 집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어디? 감나무집? 예, 아직도 있대요. 그 감나무집. 그 집서 살았다고? 옛날에 그 집은 주철이네 집인데. 저 그 집 며느리였어요. 명주철 씨를 아세요? 알고 보니 그 주민은 올해 80으로 남편과는 한 동네에서 자란 동네 누님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남편을 기억하고 있었고 저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세연금 묻지 않은 걸 보니 저희 집 사정도 훤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가볍게 인사한 후 마을을 빠져나와 걷다 그 다리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완전히 이승을 떠날 가장 적합한 장소요. 하지만 막상 떠나려니 용기가 안 나 몇 번이나 망설이다 시간이 간 것이었고 비로소 밤이 되고 나서야 없던 용기가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제 이름으로 발목을 잡은 사람이 달려오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도 저만큼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라 뛰는 모습도 엉성하고 힘들어 보이는 남자였는데요. 복희야, 기다려, 안 돼! 놀라 벙쪄 있는 사이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도 사람이 내렸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덩달아 남자의 뒤를 따라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달려온 사람은 제가 알아보겠더군요. 언니, 아이고, 언니 그러지 말아요. 안 돼요. 바로 신우였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연락이 딱 끊겨 살던 신우가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그때 가장 먼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던 남자가 제 앞에 섰는데 저는 하마터면 품에 안겨 있던 남편 유골함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40년 가까이 지난 일이지만 제가 그 얼굴 어떻게 못 알아보겠습니까? 어스름한 달빛과 전등빛에 비친 그 얼굴이 아무리 봐도 40년 전 죽은 남편 얼굴을 꼭 닮았는데요. 복희야, 아이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주철, 여주 아빠? 영 여주 아빠 얼굴인데. 나야 주철이. 나 주철이라고. 말도 안 돼. 여주 아빠는 여기 있는데. 언니, 그거 오빠 아니에요. 오빠 죽은 거 아니라 살아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때 이미 내가 죽었구나 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엔 주마등처럼 지난 일이 스쳐간다더니 저는 제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나 했어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40년 전에 죽은 남편이 저와 같이 나이가 든 모습으로 제 눈앞에 나타났겠어요. 언니, 오빠 살아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안 보여요? 복희야, 나 맞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남편은 어리둥절한 절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상대로 연극을 하나 싶어 전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신우와 함께 온 건 신우 사위였어요. 어리둥절한 저를 차에 태워 가까운 카페로 데려갔죠. 환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 사람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제 얼굴을 쓰다듬더라고요. 자꾸 머리를 제 볼에 갖다 대기도 하고 제 얼굴을 만지면서요. 언니, 제 말 잘 들어요. 오빠,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그 뒤로 언니 찾으려고 오만 곳에 수소문을 했는데 못 찾아서 애를 태우고 있었고요. 오빠를 왜 아가씨가 데리고 있어? 오빠 여기 있는데. 오빠, 그때 사고로 죽은 거 아니래요. 그때 오빠는 다른 방에 있어서 무너진 잔해에 깔려 있다가 정신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했대요. 신우 말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그때 사고 여파로 머리를 다쳐 온 기억을 다 잊어버렸대요. 그 근처를 떠돌다 못해 다른 지역에 가서 막노동을 하고 살다가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 도움으로 새 장가도 가고 한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땅끝 마을 관광을 왔다가 이상하게도 그날 후로 그렇게 이상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똥통에 빠진 애가 나와 우는 꿈을 그렇게 꿨대요. 똥꿈은 좋은 꿈이라는데 애가 운이 좋은 꿈 같지도 않아 골머리를 앓았는데 서서히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처음 가본 살던 마을까지 찾아가고 그곳에서 신우와 연락을 하고 있던 마을 사람 덕분에 신우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게 불과 5년 전의 일이랍니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니 한번 기억이 나니까 그 일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복희 너랑 여주 생각에 내가 얼마나 서러웠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명주철, 우리 여주 아빠라는 거야? 정말로? 그래 복희야. 저는 그때 평생 흘려야 할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아마 다음 생이 있다면 울지도 못하고 태어날 거예요. 그 정도로 카페가 떠나가라 울었거든요. 카페의 주인께서도 저희 사정에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에서 만난 그 마을 누님이 신우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찾던 며느리가 온 것 같은데 알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급하게 해남까지 내려와 저를 찾은 거였어요. 제가 평생을 가지고 있던 그 유해는 남편의 유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고를 당한 누군가의 유해였을 거예요.
그건 시노이 사위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워낙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었고 밑으로 자식 둘을 더 낳았더군요. 딸 소식을 듣고서 함께 딸 납골당을 찾았을 때 남편은 아이처럼 바닥에 꿇어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 죽고 나서는 딸 때문에 살았는데 딸 죽고 나서는 아들 덕분에 남편을 찾아 또 한 번 살고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내 자식들은 너무 효자라 문제다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더군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으로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딸 납골당을 찾으며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마는 기적처럼 만난 만큼 남은 생은 어떻게든 1분 1초라도 더 함께 해야지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약속했죠. 반드시 한날 한시에 손잡고 우리 여주와 승일이 만나러 가자고요. 남은 시간은 딱 공평하게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허락된 만큼만 더 살다 가자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